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긴데요.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이따금씩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금방 주무셔서 낮에 다시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야기 한 편의 길이가 100분가량 되어서 과연 몇 분이나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저에게도 도전이었고 구독자님들에게도 어쩌면 도전이겠네요. 그리고 이외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은 네이버 TV에 꾸준히 올려두었으니 하단 링크를 꾹 누르시면 바로 감상 가능하셔요. 자,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건달 남편 버릇 고친 현명한 부인.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최부잣집이 있었어요. 최부자의 기와집이 얼마나 넓은지 안채며 사랑채며 심지어 하인들이 쓰는 행랑채까지 고을에서 알아주는 큰 집이었어요. 논과 밭이 하도 많아서 최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소작을 주니 이 마을에서 최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최가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최가가 혼인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절에 올라가 불공도 드려보고 산신령님께 치성도 올렸어요. 아들 잘 낳기로 소문난 집안 부인을 찾아가 비법을 물어보며 최가 부인도 모든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0년이 후훌쩍 넘어버렸어요. 최가 부부도 이제는 포기를 해야 하나 싶어 먼 친척집 아이를 양자로 드리려고 마음을 굳히려던 참이었어요. 어느 봄날 최가의 부인이 속이 울렁거린다며 밥상을 밀쳐내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늦지막히 아들 춘동이를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최가 부부는 춘동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아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의원을 불렀고 밥을 조금만 덜 먹으면 온 집안이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춘동이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랐어요. 저잣거리에서 무엇이 비싸고 무엇이 싼지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 최가는 걱정이 이마한 저만이 아니었어요. 최가는 며칠을 고심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춘동이가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내가 죽은 뒤에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꼬? 다른 집 아들들은 저만한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 장가도 가는데 저 녀석한테는 장가 소리 꺼내지도 못하겠구나. 이제부터 저 녀석에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최가는 춘동이를 사랑채로 불렀어요. 최가는 엽전 열량을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춘동아, 앞으로 내가 매일 이렇게 돈을 주겠으니 나가서 무엇을 하든 좋으니 이 돈을 모두 쓰고 오너라. 정말이십니까, 아버님? 그래, 돈을 써봐야 돈을 불릴 줄도 아는 것이니 돈을 잘 쓰고 세상을 배워오너라. 춘동이는 엽전 열량을 받아들고 사랑채를 나서는 순간부터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았어요. 그냥 돈 쓰며 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다 보면 세상을 배우는 것이라 하니 춘동이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잣거리에 나서니 춘동이는 좀 멍해졌어요. 평소에는 하루 이틀 쓸 다푼 정도만 받아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으니 어디에 써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 있죠? 한참을 서성이다가 춘동이는 불현듯 2달 전에 혼이 난 동무 박가가 떠올랐어요. 그래, 박간의 집에 놀러 가면 되겠구나. 혼이 나고 처음 가는 것이니 집들이 선물을 사주면 되겠다. 춘동이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는 돼지고기와 막걸리 한 통을 들고 박가집으로 향하려는데 저잣거리 한쪽 구석에서 자꾸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놀이개였어요. 춘동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그 놀이개를 사버렸어요. 사실 춘동이가 그닥 친하지도 않은 박가집에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박가는 생긴 것은 그저 그렇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내였어요. 그런데 박가 부인이 얼마나 고운지 마을에서 박가 부인 못 봤다는 사내가 없을 정도였어요. 혼인 소식이 돌자마자 이 마을 총각들이 부러움 반, 탄식 반으로 혀를 찼어요. 춘동이도 그중 하나였어요. 이참에 춘동이는 돈도 많이 받았으니 박가집에 가서 슬쩍 박가 부인 얼굴 한번 볼 겸 겸사겸사 들르는 거였어요. 춘동이가 박가집에 들어서자 박가가 춘동이를 보고 반겼어요. 이게 누구야? 춘동이 아닌가? 자네 어쩐 일인가? 어서 오시게나. 아, 지나가다가 자네 생각이 나서 들렀네. 여기 고기와 술을 좀 사왔네. 자네는 혼이 나고 잘 지내는가? 나야 잘 지내고 말고. 그나저나 일을 어쩌나. 나는 지금 일을 하러 논에 나가봐야 하는데. 요즘 농사철이라 때를 놓치면 안 되네. 미안하지만 춘동아, 이야기는 다음에 하세. 고기와 술은 고맙고 내 농사 어느 정도 해놓고 나를 다시 잡겠네. 미안하네. 결국 춘동이는 열량을 써서 사온 고기와 술을 박가 손에 쥐어주고 그냥 나오게 되었어요. 박가 부인 얼굴은 목례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춘동이는 멍하니 좀 허탈했어요. 그렇게 김이 빠질 대로 빠져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박가 부인이 빨랫감을 이고 빨래터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춘동이는 얼른 발걸음을 옮겨 슬금슬금 뒤를 따라갔어요. 안녕하시오. 시집 와서 이 마을에 사는 것이 어떠시오? 살만하시오? 어려운 일 있으시면 내게 말하시오. 박가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짤막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빨래를 해야 돼서 이만. 춘동이는 얼른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들이밀며 말했어요. 시집 와서 팍팍한 박가집에 사느라 힘들 텐데 이거 받으시오. 오다가 주었소. 나는 놀이개 같은 게 필요 없어서. 박가 부인은 잠깐 놀이개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나리, 저는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시지요. 이런 귀한 놀이개는 나리가 혼이 나시거든 안 사람에게 주시지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쎄행하니 빨래터로 가버렸어요. 사실 춘동이가 이 마을 저 마을 처자들에게 떡 한 봉지, 뒷꽂이 하나, 색실묶음 하나 쥐어주면 슬쩍 손이라도 잡으며 한나절 재미지게 시간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가 부인은 달랐어요. 더 비싸고 좋은 놀이개를 내밀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춘동이는 속에서 이상한 오기가 생겼어요. 며칠을 끙끙대던 춘동이는 결국 꾀를 냈어요. 박가 부인 곁에서 늘 종종거리며 따라다니는 하이나이를 몰래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손바닥에 엽전 몇 푼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박가 부인의 하나하나를 나에게 모두 보고하거라. 허면 내가 매일 이렇게 돈을 주겠느니라.
알겠느냐? 매일 이렇게 돈을 주시겠다고요? 그렇느니라. 하면 뭘 알아와 드리면 될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오거라. 크든 작든 몸에 점이든 다 상관없다. 그날 이후로 몸종아이는 매일같이 춘동이를 찾아와 보고를 했어요.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얼굴과 목을 씻더라. 지난번 목욕을 하는데 등에 작은 점이 7개가 있더라. 국을 먹을 때 국물보다 건더기를 먼저 드시더라. 이렇게 몸종아이는 기억나는 대로 쏟아냈어요. 춘동이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다 보면 마치 박가 부인과 오래전부터 사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보고가 끝나면 춘동이는 어김없이 하인의 손에 3푼씩 쥐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춘동이는 저작거리 주막에 나가 술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는 박가 부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야야, 내가 박가 부인에 대해서 좀 알거든. 그 부인이 말이야, 실은 마음이 참으로 여린 사람이야. 진짜인가? 그 부인이 자네한테 말을 했다고? 쉽게 말 안 하기로 소문났던데. 나는 좀 달리 느껴졌나 봐. 그리고 박가 부인은 등에 점이 7개나 있다고 하네. 7개씩이나? 등에 북두칠성이 있구먼. 가뜩이나 미인인데 등마저도 그런 귀한 점이 있구먼. 거 참 특이하구먼. 춘동이 자네는 남의 부인에 대해 자세히도 알고 아주 능력자로구먼. 술자리에서는 그저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말이란 게 발이 달린 것처럼 어느새 이곳저곳으로 흘러퍼졌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들이 속닥거렸어요. 자네 들었는가? 춘동이가 박가 부인이랑 서로 눈이 맞았다던데. 어머, 진짜요? 박가는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박가가 열심히 농사 지으러 나가면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었다니. 사실 박가 부인은 춘동이와 눈도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소문이란 게 이상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박가는 마을 사람들이 다들 시의시에서 그 소문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러 대충 급한 농사일을 마무리한 박가는 지난번에 춘동이가 고기와 술을 사온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제대로 춘동이를 초대해서 대접해야겠다 생각하고 박가 부인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박가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박가 부인은 빨래터를 가다가 우연히 마을 안악들의 수다를 엿들었거든요. 아니, 춘동이 그놈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리 입을 놀려? 내가 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가 부인은 춘동이가 좋아할 만한 고기 반찬을 춘동이 쪽에서 가장 멀리 두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은 춘동이는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들고는 팔을 쭉 뻗어 한 입 크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김치 국물이 도포자락에 묻은 게 아니겠어요? 박가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부드럽지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입이 거칠면 탈이 나는 법이지요. 이렇게 옷에 김치 국물이 묻는 치욕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고기 반찬 그릇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며 말했어요. 자고로 입은 먹는 데만 쓰셔야지. 없는 말을 하는데 쓰는 게 아니지요. 그런 입은 없는 게 낫습니다. 오늘 많이 차렸으니 입안 가득 식사하시고 가시지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나갔어요. 춘동이는 젓가락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박가는 부인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가서 좀 민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춘동이는 생각했어요. 박가 부인이 생긴 것은 곱게 생겼는데 눈빛이며 말하는 것이 아주 서슬퍼런 칼날 저리 가라구나.
옆에 있으니 한겨울이 따로 없네. 그날 이후로 춘동이는 박가집 근처에는 어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박가 부인은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접은 춘동이는 아버지가 주는 열량을 이제 다른 곳에 쓰기 시작했어요. 저잣거리에서 지나가는 예쁜 여인들에게 말을 걸고 먹을 것을 사주고 저녁이면 술판에 끼어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제 돈은 절반도 채 쓰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춘동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물었어요. 돈은 다 쓰고 왔느냐? 나가서 살 것은 다 샀고 먹을 것도 다 사 먹어봤습니다. 이제 돈 쓰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 매일 열량 쓰는 것도 힘드네요, 아버지.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녀석이 아주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이래서는 배우는 속도가 더디겠구나. 돈 쓰는 법을 좀 더 빠르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주며 다시 내보냈어요. 춘동이는 또 저잣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이제 저잣거리에 나가는 것도 지겹고 술 마시는 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멍하니 길을 걷는데 저 앞에 반가운 얼굴이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릴 적 친구 황가였어요. 황가는 예전에 같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나란히 읽던 사이였는데 몇 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로 소식이 또 끊겼던 친구였어요. 황가도 춘동이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다가왔어요. 자네 춘동이 아닌가? 오랜만일세. 황가, 자네가 어쩐 일로 얘까지 왔는가? 반갑네. 나는 상단 일을 하다가 거래처 잠시 들렀네. 자네는 저잣거리에 무슨 일로 왔는가? 자네도 장사를 하는가? 아, 나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차저차 왔네. 어찌 되었든 황가 반갑네. 아, 자네 오늘 시간 있는가? 나야 일 끝나서 이제 한가하네. 잘 되었네. 우리 아버지께서 그저께도 돈을 주시고 어제도 돈을 주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돈을 주시면서 전부 쓰고 오라고 하셨네. 만약 다 쓰지 못하면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니 큰일 아닌가. 오늘 밤 나는 아마 주막에 들어가서 자야 될 판이네. 자네 괜찮으면 나랑 같이 주막에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하세. 그렇다면 잘 되었네. 오랜만에 만났으니 오늘 우리 집에 가세. 집 구경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춘동이는 황가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 따라갔어요. 그런데 황가가 데려간 곳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어요. 황가가 일하는 상단 사람들이 일하며 오가다 쉬는 집이었는데 비싼 객주처럼 잘 꾸며진 집이었어요. 황가는 춘동이를 보며 말했어요. 당분간 이곳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일세.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함께 묵으며 술 한잔하세. 바로 앞에 주막이 있어서 음식만 주문하고 잠은 예서 편하게 자시게. 이래봬도 저 집 주모가 음식을 꽤나 잘하시네. 잠시 뒤 건너편 주막에서 두둑한 돈을 받은 주모가 고기에 여러 가지 밑반찬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왔어요. 부잣집에서 자란 춘동이조차 처음 보는 음식도 있었어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려는데 황가가 말했어요. 자네와 나는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 아닌가. 사실 내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끼리만 술을 마시기보다는 함께 불러 즐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 누이도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네. 아, 그러시게. 이리 많은 음식을 남기면 아깝지. 그리고 자네와 나는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 아닌가. 자네 누이 동생은 내게도 동생과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함께 술이나 마시며 이야기 나누세. 잠시 뒤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왔어요. 황가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 춘동이다. 어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같이 먹거라. 이복의 춘동이 내 누이동생 용례이네. 용례는 단정하게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술병을 공손히 들고 춘동 이잔부터 채웠어요. 셋이 앉아 먹고 마시다 보니 그음새 흥이 올라와서 어느새 세 사람 모두 거어하게 취해버렸어요. 환가는 술김에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춘동이도 눈이 스르르 감기며 기억이 끊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에 목이 말라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용례와 춘동이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버언쩍 든 춘동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야? 술에 너무 취해 기억도 안 나는데 일을 어찌하지? 춘동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용례가 천천히 일어나 옷을 여미며 말했어요. 아, 춘동 오라버니,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오라버니는 괜찮으셔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자 용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술에 취하셨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춘동이는 어땠는지 몰라도 용례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춘동이가 굳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니 속이 상하기도 하여 그냥 얼렁뚱땅 상황을 넘겼어요. 춘동이는 자신과 용례의 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 같았어요. 허겁지겁 옷을 추스르고는 아버지가 주신 돈을 전부 꺼내 용례 손에 쥐어주었어요. 춘동이는 새벽 어스름이채 가시지 않은 길을 서둘러 빠져나왔어요.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 춘동이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어제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게냐? 아버지께서 돈을 다 쓰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좋은 음식도 대접해주고 여러모로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남의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는 법이다. 남이 10양어치를 대접했으면 너는 20양어치로 갚아야 한다. 내가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그 친구를 제대로 대접하고 오너라. 춘동이는 어젯밤 기억이 떠올라 왠지 환간의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잘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용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학구등을 떠미니 마지못해 환간의 집으로 갔어요. 환간의 집 앞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는 춘동이를 보자 환가가 말했어요. 춘동이, 자네 어제 말도 없이 일찍 가서 걱정했었네. 아, 내가 집에 볼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네.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 큰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대접하라고 아버지께서 돈을 주셨네. 이번에 춘동이는 환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괜찮은 객주로 환가를 데려갔어요. 춘동이는 가지고 간 돈을 남김없이 다 쓰고 돌아왔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멀쩡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춘동이가 돈 쓰는 법을 조금 알게 되었구나. 그 뒤로 아버지는 아들 춘동이에게 억지로 돈을 쓰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공부를 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춘동이는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자았구만 환가 동생 용례가 떠올랐어요. 붓을 들고 글자를 쓰려 하면 어렴풋이 그날 밤 격렬했던 장면이 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춘동이는 아버지 앞에 앉아 말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춘동아 말하거라. 아버지, 제가 책임져야 할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술김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친구의 누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시라? 돈 쓰는 법을 배워오라 했더니 별짓을 다 하고 왔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국 아버지는 용례와 춘동이를 혼인시켜 주었어요. 막상 혼인을 시키고 며느리를 들여다보니 며느리는 꽤 괜찮았어요. 눈빛이 맑고 손이 부지런했어요. 아버지 최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정이야 술을 지인탕 마시고 부부 인연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인연이다. 며느리는 괜찮은 아이로구나. 그래, 춘동이가 돈 쓰면서 데려올 만했구나. 최가는 춘동이보다 훨씬 영민한 며느리 용례에게 조금씩 집안 살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오라버니를 따라다니며 상단일을 도왔던 용례는 세상 물정도 잘 알고 모르는 것도 한두 번 보면 눈치껏 파악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오고 나서 일꾼들 품삯 쉬며 소장료도 제대로 값을 치니 오히려 집안 살림이 불어났어요. 야무진 며느리 덕분에 아들 춘동이도 혼인 초에는 철이 좀 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답답했던 춘동이는 슬금슬금 다시 저잣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기방 출입이 잦아지더니 기녀들과 어울려 밤새 술판을 벌이고 돈을 왕창 쓰는 게 아니겠어요? 또 어느 날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무렵 시아버지 최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 용례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어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아가, 내가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문서 봉투를 용례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집안 조상님이 묻혀 계신 선산 문서와 이집 문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논문서다. 이 논은 내가 최근에 산 것이라 춘동이는 모르는 돈이다. 이건 혹시 모르니 이것들은 네가 관리하거라. 그리고 아범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거라. 알겠느냐? 아버님, 어찌 이걸 제게 주십니까? 너도 알다시피 아범을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워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허니 최악의 상황에 이 집과 선산 그리고 논 하나는 네가 지켜야 된다. 이게 목숨줄이 될 수도 있다. 그날 저녁 용례는 방으로 들어가 경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경대에서 연지며 분을 차례로 꺼내놓은 뒤 경대 바닥에 깔린 나무판을 살며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문서 봉투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나무판을 덮고 연지와 분단지를 차곡차곡 올려놓았어요. 누가 봐도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시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춘동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소작농들을 관리도 하고 집안 살림을 살피며 조금 철이 들은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춘동이는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춘동이의 소매자락을 잡으며 용례가 말했어요. 서방님, 어딜 가십니까? 아, 부인. 내 동무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 잠시 다녀올 테니 그리 아시오. 허면 그 약속은 어디서 모이시는 겝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동무들을 집으로 모셔오시지요. 제가 식사와 술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장소가 있으니 물릴 수 없소. 나는 이만 나가보겠소. 서방님, 아녀자가 어찌 이리 말이 많으시오. 내가 약속이 있어 나갔다 오겠다 하면 그런 줄 아시오. 어디 아녀자가 사내의 앞길을 막는 것이오. 춘동이는 그렇게 대문을 나섰어요.
춘동이는 어쩌다 장부를 펼치고 셈을 맞춰보려 해도 소작농들이 어찌나 드세고 말을 잘하는지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잘못 말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농사를 좀 직접 해보려 하니 수확이 반으로 줄어 마치 동네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방에서는 달랐어요. 두둑하게 돈을 들고 가면 기녀들이 반기고 또 친구들이 춘동이를 임금님처럼 대해 주었어요. 집안과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만큼은 세상의 중심 같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춘동이는 부인 몰래 비녀를 내다 팔고 또 밭 하나를 몰래 팔더니 이제는 대놓고 논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결국 겨울이 지나고 나니 하인도 다 없어지고 곳간에도 아무것도 없이 딱 식구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술에 취한 춘동이가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고 벽장 구석까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용례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서방님, 무얼 그리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예요? 부인, 우리 집 집문서 못 봤소? 내가 몇 달 전부터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소. 부인 용례는 시치미를 뚝 떼며 오히려 따져 물었어요. 서방님, 그 문서는 왜 찾으세요? 어차피 그것들은 있어도 팔 것이 아니니 문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이 집은 우리 식구들 살기 너무 큰 집이고 살려면 돈이 필요해서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문서가 없소. 아, 그리고 선산문서도 없었소. 뭐라고요? 서방님은 그 문서들을 어찌한 거예요? 저는 그런 문서 같은 거 모릅니다. 그런 귀한 문서는 서방님께서 관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서방님은 아버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문서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이 집마저 없으면 우리 새끼들 어디서 살라고 하십니까? 설마 벌써 그 문서 어디에 파신 거 아니에요? 글쎄, 나는 그것은 아직까지 안 건드린 것 같은데. 춘동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어요. 몇 달째 술에 절어 있어서인지 아니면 워낙 물려받은 문서가 많아서인지 도무지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용례는 생각했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셨던 문서가 나와 내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이제 서방님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방법이 없네. 시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아들에게 돈을 쓰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돈을 버는 방법은 알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국 춘동이는 놀 줄만 아는 바한 건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보이는 문서란 문서, 노비란 노비는 다 팔아서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간 춘동이의 술을 얻어먹던 동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렸어요. 기방에서도 주막에서도 따뜻한 눈길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술 마실 돈은 가져온 것이요? 아, 주모, 내 돈이 없지만 가을에 추수 끝나면 돈을 주겠소. 추수 좋아하시네. 내 듣자 하니 논이란 논은 다 팔고 꼴랑 그 집 하나 남았다는데 정말 돈 나올 구멍은 있는 것이요? 그때 주막 한쪽 구석에서 동무 하나가 잔수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이보시게 춘동이, 나는 매달 내 부인에게 용돈 받아 술 싸먹는 것이라 이참에 신세도 갚을 겸 자네한테 잔술 한 잔 사주겠네. 뭐라고? 그간 내게 비싼 술 얻어먹고 고작 내게 잔술 한 잔이라고? 이런 파렴치한 있나? 뭐 파렴치한? 나는 자네처럼 부잣집 아들이 아니네.
내가 자식 굶겨가며 자네한테 술을 사주란 말이오, 뭐요? 춘동이는 괘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 기와집만 크지 집안에 쌀 한 톨도 없었어요. 부인 용례는 예전에 봄이면 꽃을 심어 가꾸던 정원에 아예 푸성귀를 기르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 자식들의 밥값을 벌었어요. 그런 비참한 와중에 춘동이의 시선이 어딘가에 딱 꽂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부인 용례머리에 꽂힌 옥비녀였어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옥비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저걸 팔면 얼마나 받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춘동이는 그런 생각을 한 자기 자신이 한심했어요. 집안의 논이란 논은 다 팔아치우고 마지막 부인 머리에 비녀를 탐하는 꼴이라니.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뭐가 되든 간에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모으지? 춘동이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저잣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일 못하는 춘동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어요. 지게꾼이를 한번 해봤는데 태어나서 지게를 져본 적이 없으니 비틀비틀하다가 짐을 쏟아버렸어요. 결국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줬던 일감을 뺏어갔어요. 춘동이는 힘이 빠진 채로 저잣거리를 걷다가 근처 장사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미천이 없다는 거야. 어떤 장사를 말하는 건가? 여기서 물건을 사서 개성에 가져가 팔면 못해도 이익을 2배로 남기고 또 거기서 청에서 물건 놓은 것을 여기로 가져와 팔면 다시 큰 이익이 남는다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지. 헌데 시작할 목돈이 없으니 못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춘동이의 귀가 번쩍했어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해볼 만하겠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아왔으니 좋은 물건 보는 눈 하나는 제대로 갖추었지. 물건 고르고 사는 건 내게 일도 아니야. 헌데 문제는 미천을 다 쓰고 없구나. 춘동이는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방 한켠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용례가 조용히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서방님, 요즘은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 부인. 나는 부모님께서 평생 모아두신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소. 내 손으로 내 발등을 찍은 셈이지요. 가장이라면 자고로 돈을 벌 줄 알아야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해도 이제는 미천이 없으니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답답하오. 미안하오, 부인. 용례는 남편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용례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준 폐물을 남편 몰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금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며 용례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며칠 뒤 용례는 남편에게 작은 비단 보따리를 하나 내밀며 말했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서방님도 뭔가를 깨달으신 것 같으니 그 폐물을 팔아 장사 한번 해보십시오. 부인, 그게 정말이시여? 내 이번에는 정말 장사를 잘해보겠소. 고맙소, 부인. 춘동이는 폐물을 받아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닌 끝에 이번에는 좋은 값에 팔았어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 살아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서였을까요?
정말로 그 폐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요. 춘동이는 그 돈을 품에 꼭 안고 장사할 물건을 사러 저잣거리로 나섰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길목에서 예전에 술을 얻어 마시던 동무를 딱 마주친 거예요. 동무가 춘동이의 돈 냄새를 맡고 반가운 척하며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게 누구신가? 춘동이 아닌가? 정말 오랜만일세. 그간 잘 지내셨는가? 춘동이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속이 뒤틀렸어요. 나는 급히 볼 일이 있으니 이야기는 다음에 하세. 아, 춘동이 이거 섭섭하네. 내 철없을 때 자네한테 얻어먹은 게 하도 미안해서 오늘 내가 자네를 대접하려고 하니 부디 사양 마시게나. 자네가 산다고? 결국 춘동이는 또다시 동무를 따라갔어요. 그곳에 가니 화려한 술자리와 기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춘동이의 못된 버릇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춘동이는 수중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는 술버릇이 있었어요. 결국 만취한 춘동이는 이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어요. 다들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옛다 기분이다.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세.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용례가 어렵게 내준 폐물을 팔아 만든 장사미천이 술값으로 몽땅 사라지고 없었어요. 돈이 약간 몇 냥 모자랐는지 기생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춘동이는 차마 아내 용례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문 앞에 서 있으니 용례가 나왔어요. 서방님, 왜 어제 집에 안 돌아오신 거예요? 물건은 좀 고르셨습니까? 헌데 어찌 꼴이 이 모양이십니까? 부인, 너무 미안하오. 내 부인 볼 면목이 없소. 나 같은 놈은 잊어버리시고 부인도 새 출발하시오. 네?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부인이 어렵게 내준 귀한 폐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결심하고 나갔소. 그런데 예전 술친구를 또 만나고 말았소. 결국 또 속아 넘어가 돈을 술값에 쓰고 말았소. 미안하오. 춘동이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더 교활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다시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소.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 어쩌겠소. 이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부인 용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서방님은 아직 세상 공부가 더 필요하신가 봅니다. 일단 집에서 일하세요. 땔감도 구해오시고 장작도 패고 집안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품을 팔고 다니시며 일을 배우고 푼돈이라도 버세요. 그렇게 다들 시작하는 거예요. 용례는 더 이상 남편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갈라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춘동이도 과거 부잣집 도련님의 삶을 접고 부인 용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아침이면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올랐고 이웃집 일도 거들며 품삯을 받았어요. 사실 그 돈 가지고는 자식 키우는 데는 어림도 없었지만 기와집 한 채와 몰래 빼놓은 마을 끝자락에 논 하나가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하는 일마다 조금씩 몸에 익어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용례가 남편 춘동이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가 지난번에 폐물을 다 드린 것은 아니고 새끼들 생각해서 조금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이번에 어떻게든 장사를 해보시겠소? 말겠소? 폐물이 아직 남아 있었단 말이오?
부인, 나는 이제는 10사람이 덤벼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소. 부인, 마지막으로 믿어주시오. 결국 용례는 마지막으로 남은 폐물을 춘동이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것이 정말 마지막 폐물이었어요. 춘동이는 이번에는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폐물을 팔아 포목을 사들인 뒤 그것을 실어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개성으로 향했어요. 한양이 수도가 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개성은 수도였던 터라 청에서 온 상인이며 대대로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 죄에다 개성에 있었어요. 춘동이는 작은 객주에 짐을 풀고 저잣거리를 돌며 시세를 봤어요. 한편 개성에는 아름아름 소문이 돌았어요. 남쪽에서 어떤 상인이 포목을 가지고 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3월이라는 기생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3월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소문에서 춘동이가 묵는 방 바로 맞은편의 방을 따로 잡았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화려하게 단장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춘동이와 마주치기를 기다렸어요. 춘동이가 어쩌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맞은편에 달처럼 고운 3월이가 예쁘게 앉아 있었어요. 춘동이는 처음에 그저 우연이겠지, 내일이면 떠나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월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3월이의 눈은 오로지 춘동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춘동이는 그런 3월이를 보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나는 돈을 벌러 온 사람이다.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내이다. 아무리 달덩이처럼 고운 여자라 해도 달덩이는 내게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금덩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3월이는 작전을 바꿨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쉽게 넘어오지 않는데 얼굴은 좀 새님같이 생겨서 하루 이틀이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 별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날 밤 3월이는 춘동이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는데 춘동이는 문조차 열지 않고 안에서 말했어요. 이 밤에 뉘신지요? 안녕하시오. 저는 맞은편 방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성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요 며칠 뵙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긴 밤 술 한잔 나누려 하니 잠깐 문을 열어주십시오. 됐소. 다른 방으로 가시오. 그러자 3월이가 다시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야 얘가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문을 열어주시지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얼굴은 보고 이야기하자는데 끝까지 안 열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일단 대꾸는 해야 할 것 같아 춘동이가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야, 달덩이처럼 고운 3월이가 소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고리가 어찌나 얇은지 속살이 비치는 거예요. 춘동이도 한때 기방 좀 다녀본 사내였는데 3월이의 미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이 열리자 3월이는 손에 술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팔자가 기구하여 남편을 일찍 보내고 지금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어서 개가라도 해야겠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이렇게 떠돌고 있네요. 며칠 동안 나으리를 뵈니 왠지 혼자인 듯하여 말벗이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춘동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이미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 상대를 잘못 고르신 것 같소. 허니 돌아가시오. 춘동이의 방어가 만만치 않았어요. 춘동이가 3월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3월이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이렇게 냉대하시면 이 몸이 세상에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사머리는 품에 들고 있던 은장도를 목에 대고 자결하려는 듯 위협했어요. 순간 춘동이는 놀라 그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이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저 같은 박복한 년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살 의미가 없네요. 알겠으니 그 칼은 일단 내려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춘동이는 사머리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고 일단 사머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방에 앉혔어요. 그리고 사머리가 들고 온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이러언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술 기운이 돌자 사머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복한 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춘동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이 또한 사람 인연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소.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소. 좋소. 함께 살아보시지요. 그러자 사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래봬도 가진 것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전에 남편이 놓고 간 재산도 있고 집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재산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오. 일단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여기서 함께 지내고 내일 그 집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해서 방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오랜만에 살을 부비니 춘동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동안의 고생과 억울함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고향에 살던 아내 용례와 자식들마저 머릿속에서 흐릿해졌지 뭐예요? 아무래도 아내 용례라면 남편 없어도 자식들 굶기지 않고 잘 살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춘동이는 말에 짐을 싣고 사머리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집이었어요. 사머리는 그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이 제 집입니다. 춘동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히려 돈은 사머리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돈 없는 친구들에게 돈을 떼이거나 술을 사준 적은 있어도 자신보다 돈 많은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얹혀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덕분에 춘동이는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고향에서 가져온 포목을 좋은 곳에 제값받고 잘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머리가 보관하는 돈통에 함께 넣어두었어요. 이 정도 돈이라면 춘봉이와 사머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춘동이만 몰랐지 돈은 모두 사머리의 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참을 달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세게 부수듯 열며 요란하게 사내들이 쳐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사머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준옥군들이 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사머리 자네 노비였는가? 제가 어릴 때 노비였는데 사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그 집 돈을 조금 훔쳐 여기 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헌데 저들이 어찌 여기까지 알고 온 것이야? 춘동이는 크게 당황했어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춘동이도 한패가 된 거예요. 잠시 후 사내들이 발로 방문을 차고 문을 부수듯이 방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인연이 여기서 아주 마님처럼 사는구나. 니년이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편히 살 줄 아느냐? 그래. 노비년이랑 혼인한 니놈도 이제 내 노비니라. 내가 이 두 년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서 이놈들을 쳐라. 그리고 내 돈을 훔쳐가서 번 이 집과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니라. 춘동이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말했어요. 오해십니다. 저는 사머리가 노비인 줄 몰랐습니다. 객주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엄연히 노비가 아닙니다.
헌데 왜 내 노비랑 한 이불을 덮고 잠개냐? 좋다. 네 놈이 사머리에게 속아 그리 되었다면 내 그리 알겠으니 너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니면 너도 노비로 만들거나 관아로 데려가 한패거리인 너도 혼내주겠다. 결국 춘동이는 그 집에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속옷만 입은 채 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어요. 한밤중 낯선 개성바닥에 속꽃바람으로 서 있자니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주막에 갈 돈도 고향으로 갈 돈도 모두 사머리 집안 돈통 안에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춘동이는 다시 그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할 것이니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요. 춘동이는 두 손을 모으고 애걸복걸 매달렸어요. 일단 포목을 팔아 돈통에 넣어둔 그 돈을 찾을 때까지라도 그 집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어쩌죠? 그 돈통은 사머리가 다른 집에 따로 빼돌려 놓은걸요? 사머리는 기둥서방과 짜고 춘동이의 돈을 꼬을꺽 삼키고 춘동이를 아예 집안아인으로 부리게 된 거예요. 춘동이는 그 집 마당을 쓸며 틈만 나면 눈을 굴려 돈통을 찾으려 했어요. 벽장이며 마루 밑바닥까지 찾아봤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한편 고향에 있는 용례는 남편 춘동이가 장사를 간 뒤 몇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점점 불안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장사하러 간 뒤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사기꾼들한테 돈 잃고 못 오는 거 아니야? 다음에는 그냥 돈 벌지 못하게 하고 농사를 차근차근 가르쳐야겠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으니 내 남편한테 돈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용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기로 했어요. 보따리를 싸고 아이들 손을 잡고 친정 오빠 집 대문을 두드리니 남편 춘동이와 어릴 적친구 사이였던 오빠는 여동생의 사정을 이해하고 흔쾌히 아이들을 맡아주었어요. 그러고는 여동생 손에 노잣돈을 넉넉히 쥐어주며 말했어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이들은 걱정 말고. 고마워요, 오라버니. 용례는 오라버니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이 포목을 팔러 갔다던 개성으로 향했어요. 며칠을 걷고 걸어 이제 하루 이틀만 더 걸으면 개성에 닿을 것 같았어요. 날이 저물고 발이 퉁퉁 부어올 무렵 길가에 작은 주막이 보였어요. 용례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루 머물다 갈 것이니 작은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예, 알겠어요. 식사하시는 동안 방 준비해 드릴 것이니 잠시 기다리세요. 주모는 국밥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용례는 근심 섞인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주막 문 앞에서 젊은 선비 달재가 막 주막에 들어서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웬 나이 먹은 사내가 달재 쪽으로 비틀비틀하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달재가 어얼른 팔을 내밀어 노인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선비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거운 보찜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살펴가세요. 그런데 늙은 사내가 달재에게 기대는 처억하면서 달재의 도포 안쪽으로 손을 슬쩍 집어넣더니 달재의 염랑 주머니를 훔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솜씨가 빠른지 달재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늙은 사내는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하고 유유히 걸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달재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용례가 얼른 일어나며 말했어요. 선비님, 저 늙은 영감이 선비님 염낭 주머니 가져갔어요. 뭐시라고요? 저놈 잡아라. 그렇게 두 사람은 늙은 사내를 잡으러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발이 아프다며 비틀비틀하던 나이 먹은 사내는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쏜살같이 달아나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그 절뚝거림은 전혀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골목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이미 늙은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이고, 털렸구먼 털렸어. 선비님이 곱상하게 생기셔서 골랐나 봅니다. 그나저나 나는 공짜로 아무것도 안 줍니다. 선비님 죄송하지만 돈 없으시면 주막을 나가주세요. 아, 그게 말이지요. 그러자 용례가 동생 같은 젊은 선비가 안타까워 말했어요. 제가 선비님 국밥 사겠습니다. 주모, 국밥 하나 더 주시지요. 그리하여 달재는 다시 용례 앞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성으로 가는데 가서 꼭 신세를 갚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밥 한 그릇에 신세라니요. 당치도 않아요. 그나저나 개성은 이곳보다 더 크고 번잡하니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오늘 일은 큰 공부 배웠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고요. 그래도 하루는 꼬박 더 가야 개성인데 돈도 없이 어찌 가시려 하십니까? 아, 염낭 주머니에는 큰 돈이 없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물건을 팔아서 여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사실 달재는 얼마 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집안의 드은드난 뒷배로 젊은 나이에 개성유수가 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밤낮으로 가르쳐주다 보니 그야말로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사내였어요. 하지만 공부가 쉬운 거지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개성 가는데 쓰라고 넉넉하게 챙겨준 돈이 웬만한 살림살이를 죄에다 사고 도남을 만큼 큰 돈이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니 개성에 오기도 전에 거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 달재는 원래 시세가 그러려니 하고 속편하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염낭 주머니마저 방금 털린 거예요. 주막 한쪽에서 국밥을 먹던 사내들이 소매치기를 당한 달재를 보며 말했어요. 우와, 오랜만에 보는 곱상한 샌님이네. 딱 봐도 세상 물정 모르게 생긴 도련님이구나. 그러게 말이야. 가시며 신이며 저 두루마기 하나만 가져가도 한 달은 좋게 먹겠는데. 나 오늘 일 안 하고 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겠네. 사내들은 몰래 주막 안 나무 뒤에 숨어서 달재가 들어간 방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이 용례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주막이 조용해지자 사내들이 나무 뒤에서 살금살금 나와 달재 방으로 몰래 들어가 비단 두루마기며 갓을 집어들고 문을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뒷간을 가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던 용례랑 딱 마주친 게 아니겠어요? 용례는 처음엔 그저 주막에 머무르는 손님이려니 했는데 세상에 저 사내들 손에 들린 비단 두루마기며 갓이 아까 젊은 선비의 것이 아니겠어요? 용례는 동생 같은 젊은 선비를 괴롭히는 사내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용례는 지나치는 척하며 돌아서더니 뒤에서 다리를 버언쩍 들어 올려 이단 옆차기를 날렸어요. 갑자기 준비도 없이 뒤에서 발차기를 당한 사내들은 그 자리에 힘없이 풀썩 쓰러졌어요. 그러자 용례가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며 소리쳤어요.
아니, 사내 새끼들이 사지도 멀쩡한데 어찌 일은 안 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빌어먹고 사는 것이냐? 니들 어머니는 너희들을 낳고 미역국을 드신 것이냐? 착하게 살래 말래?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러자 주막 안에서 자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달재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자 용례가 얼른 말했어요. 선비님, 이자들이 선비님의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뭐라고요? 달재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어요. 그 사이 건장한 장정들이 달려와 곧 사건이 정리가 되었어요. 붙잡힌 사내들이 끌려나가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용례는 짐을 챙겨 길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잠시만요. 달재였어요. 달재는 쎄앵긋 웃으며 용례 앞에 섰어요. 제가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혹시 가시는 길이 비슷하면 같이 가시지요. 가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은 저도 개성에 가는 길입니다. 개성이요? 가는 방향이 같네요. 그럼 같이 가시지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아우님. 달재와 용례는 어린아이처럼 화한하게 웃었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아무래도 둘이 걸으니 의지가 되고 덜 힘들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제법 큰 저잣거리에 도착했어요. 용례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그때 달재가 갑자기 어딘가로 후다닥 뛰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인가를 들고 달려왔어요. 누님, 이거 드세요. 시원해 보여 샀어요. 식혜네요. 아우, 고맙소. 아이고, 달고 맛나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한 양짜리 식혜다 보니 돈값을 하나 봅니다. 용례는 마시던 식혜를 그대로 화학 뿜어내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한 양이라고요? 네, 한 양이었습니다. 누님, 왜 그러십니까? 한 푼이어도 비싼 판에 식혜 조금 가지고 한 양씩이나 줬다고요? 이런 처죽일 장사치를 봤나? 거기가 어디요? 앞장서시오. 같이 가시지요. 네? 뭐라고요? 용례는 식혜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달재는 영문도 모른 채 용례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안내했어요. 잠시 뒤 달재가 저 멀리 식혜를 팔았던 아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용례가 얼른 달려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 식혜 얼마요? 한 푼이요. 헌데 왜 저 선비에게 한 푼짜리를 왜 한 양 받고 파시오? 어찌 내 아우를 물러보신 것이요? 그러고도 이 바닥에서 장사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용례가 집요하게 따져 묻자 아주머니는 한 양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새댁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거스름돈 드릴 테니 그만하시오. 옆에서 달재도 이렇게 저잣거리한 가운데서 호구가 된 게 민망해서 말했어요. 누님,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돈을 주신다 하니 노여움을 거두시지요. 아우는 가만히 있으시오. 거스름돈을 돌려주면 다인 줄 아시오.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한 번 관아에 가서 홍군형이 나야 될 것이오. 새댁 동생을 속여서 정말 미안하오. 장사에도 법도가 있는 법이오. 순진한 사람이라고 속이면 쓰나. 오늘 그냥 넘어가면 내일 또 다른 사람을 속일 거 아니겠소. 결국 식혜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용례와 달재는 한 양을 돌려받고 식혜까지 공짜로 마시게 되었어요. 다시 길을 나서며 용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달재 총각을 보아하니 누군가 익숙한 사내가 생각나는구나.
아마 내 서방님도 젊었을 때 이러셨겠지. 이러니 돈이 나만 하질 않지. 헌데 내 주변에 꼬이는 사내들은 죄에다 호구구나.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왔어요. 그 뒤로 용례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자연스레 달재를 챙기게 되었어요. 주막에 들어가면 값을 제대로 받는지 살폈고 무언가를 살 때면 어떻게 흥정을 하는지 하나하나를 알려주었어요. 길을 가다가 수상한 사내가 달재 쪽으로 몸을 기울이려 하면 용례가 알려주어 피하게 했어요. 달재는 그런 용례를 친누이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개성이 가까워졌어요. 용례와 달재는 마침내 개성관아 객사 앞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정이 꽤 들었던 달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님 덕분에 겨우 저고리 하나 판 돈으로 밥이며 숙박비까지 이것저것 먹었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누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우님. 이제 돈 달라는 대로 바로 주시지 마시고 2번, 아니 아우님은 5번은 깎아보세요. 아니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시세를 확인하고 내세요. 아시겠죠? 왠지 내 식구 같아 보여. 남일 같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누이. 내 누이가 일러준 대로 하겠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달재가 다시 말했어요. 누이, 제가 신세를 졌으니 머무르실 데가 없으시면 제가 묵으실 데를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정말이요? 개성에 아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신임 개성유수예요. 저는 누이만큼 세상은 몰라도 공부는 잘했답니다. 허니 객사에 빈 방을 내어드릴 테니 묵고 싶은 만큼 묵으세요. 물론 밥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만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님. 용례는 2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길에서 식혜값도 제대로 모르던 총각이 개성유수였다니. 그래도 남편 춘동이보다는 훨씬 나은 사내라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얼굴도 훤칠하고 말씨도 점잖았고 그리는 선비 특유의 기품도 있었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의남매가 된 달재와 용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개성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밥때가 되면 함께 객사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밥을 먹던 중 달재가 물었어요. 헌데 누이는 개성에 아는 사람도 없으시면서 어찌 예까지 오신 것이요? 그게 말이지요. 내 팔자가 박복하여 남편이 난생 처음 철들어 돈을 벌어보겠다고 개성에 갔는데 몇 년째 소식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왔네. 남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내라 여태까지 못 돌아온 것을 보면 필시 돈은 못 벌었을 것 같고 뭔가 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허면 누님, 그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래도 개성유수잖아요. 제가 사람을 시켜 찾아볼게요. 며칠이면 될 것 같아요. 용례는 얼굴이 환해지며 말했어요. 정말이요, 아우님?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허니, 누이는 여기 객사에 편안하게 있으시오. 그날부터 달재는 포졸들을 불러 용례의 남편 춘동이를 찾으라고 명했어요. 이름과 나이, 생김새와 고향까지 꼼꼼히 적어 준비시켰어요. 포졸들은 개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달재는 관아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새로 부임한 개성 유수답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러나 문서는 잘 보고 해결했지만 복잡 미묘한 송사를 해결할 때는 아직도 부족했어요. 어떤 장사꾼이 눈물 한 방울만 또르르 흘려도 마음이 약해졌고 또 어떤 백성이 억울하다며 가슴팍을 치면 금세 믿어버리곤 했어요.
용례는 그런 달재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아한 마당이 몹시 시끄러워졌어요. 세 사람이 흥분한 얼굴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한 사내가 말했어요. 분명 저 두 놈들이 내 보찜 속 금덩이에 손을 대었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소. 두 사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저자가 보찜에서 금을 꺼내는 것은 봤지만 거기까지였소. 우리는 없이 살아도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사람이 아니오. 맞소. 저자가 주막에서 국밥 먹기 전에 금을 꺼내 확인하는 건 보았지만 그 뒤에는 우리는 피곤해서 방에 가서 잠을 잤소. 보시오. 우리는 보찜 안에 금덩이가 없지 않소. 사건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었어요. 달재는 난감했어요. 게다가 두 사내는 억울하다고 울먹이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자 개성유수 달재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러내렸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달재는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달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의남매가 된 용례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우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 누님, 어느 주막에서 금을 본 사람은 둘이고 잃었다는 사람은 하나인데 금주인은 자신의 금을 숨기지 않았는데 금이 없어졌으니 남은 두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을 본 두 사내는 그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외 증인과 증자가 없습니다. 용례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그것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개성유수님의 관복을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네? 제 옷을요? 네, 제가 개성유수의 옷을 입고 대신 이 복잡한 송사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우님은 지켜보셔요. 달재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자 결국 달재는 관복을 내주었어요. 잠시 뒤 송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새로 부임한 젊은 개성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며 뒤에서 웅성거렸어요. 그때 관복을 입은 용례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달재는 병풍 뒤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용례는 일부러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인은 금을 숨기지 않았다 하고 두 사람은 금을 보기만 했다고 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도다. 그래도 판결을 내려야 하니 일단 세 사람 모두 따로 방에 들어가 있거라. 포졸들이 세 사람을 각각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용례는 포졸들을 불러 말했어요. 각 방으로 가서 밀가루 반죽을 나누어 주고 금덩이 모양으로 빚게 하거라. 포졸들은 밀가루 반죽을 하나씩 들고 방으로 들어가 전달했어요. 이것은 밀가루 반죽이요. 이것으로 자네가 본 금덩이 모양을 만드시고 다 만들었으면 내게 주고 다시 관아 앞마당에 모이시게. 금주인은 금을 잃어버린 당사자였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기억나는 대로 반죽을 빚기 시작했어요. 반면 다른 두 사내는 반죽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결국 한 사내는 아무 생각 없이 네모 모양의 덩어리를 하나만 들었어요. 다른 사내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내는 괜히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가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버렸어요. 잠시 뒤 세 사람은 다시 관아 앞마당에 모였어요.
포졸들이 반죽을 받아 용례 앞에 올려놓았어요. 용례는 3개의 반죽을 차례로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용례가 말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금을 보았다던 니들의 금 모양은 어찌 제각각이냐? 한 놈은 네모이고 다른 한 놈은 개구리도 아니고 요상하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어찌 금을 봤다는 자들의 금 모양이 다 다른 것이야. 이상하긴 하네. 용례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 금을 보았다면 모양이 같아야 할 터인데 어찌 서로 다르단 말이냐. 네 두 놈이 작당을 하고 저 사람의 금을 가져갔구나.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곤장을 치겠다. 두 사내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마침내 한 사내가 몸을 조아리며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리. 사실은 저희가 금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았느냐?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다른 사내도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그날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주모가 술을 가져다 주며 선비님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도록 시켰습니다요. 그 주모가 그리하면 살해를 하겠다 했습니다요. 그날 밤에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모는 술상을 가져오며 우연히 금주인이 금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금주인은 보따리를 맨 채로 있으니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었어요. 결국 주모는 옆에서 국밥을 먹는 두 사내들에게 시키지도 않은 술을 공짜로 주며 말했어요. 손님, 술이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 자고로 힘드니라고는 술 한 잔이 필요한 법이지. 네, 저희는 돈이 부족해서 그냥 국밥만 먹겠습니다. 내가 공짜로 이 술을 드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소? 내 사례는 제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주막 빈방에서 방을 같이 쓰게 된 세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할 때 두 사내는 참으로 부산스럽게 금주인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모가 이불을 더 들고 오는 척하며 재빨리 금주인의 보찜 안에 손을 넣었어요. 손놀림은 마치 다람쥐처럼 빨랐어요. 금은 순식간에 주모의 소매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 주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간장독 뚜껑을 살며시 열어 금덩이를 검은 간장독에 넣어서 숨겨버린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포졸들은 곧바로 주막으로 달려가 주모를 체포하고 간장독 안에서 금을 발견했어요. 관아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아전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저 짧은 시간에 저런 지혜를 내시다니 놀랍구먼. 괜히 젊은 나이에 개성유수가 된 것이 아니야.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먼. 참으로 명판결이로구먼. 이제 개성백성들은 걱정이 없겠네. 처음 봤을 때는 어리숙한 샌님으로 보였는데 우리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다치겠네. 다들 조심하세. 병풍 뒤에 숨어있던 달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새로 부임한 개성유수가 어려운 송사도 척척 해결하는 명판관이다 하는 소문이 개성바닥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달재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었고 덕분에 관아의 기강도 조금씩 바로서기 시작했어요. 도둑질도 줄어들었고 사기꾼들도 몸을 사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개성유수에게 잡혀가면 큰일 난다는 말까지 돌았으니까요. 그렇게 달재의 일은 하나 둘 잘 풀려갔지만 여전히 무거운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몇 년째 행방이 묘연한 용례 남편 춘동이 실종 사건이었어요. 포졸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자 용례는 혼자 객사마루에 앉아 생각했어요. 건달은 굶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굶어 죽는다고
어쩌면 서방님도 보나마나 뻔해. 기생집 주변을 맴돌고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기생집을 뒤져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용례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개성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이 누구요?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름을 말했어요. 개성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은 명성각에서 일하는 사머리입니다. 사머리라. 미색도 미색이지만 수완이 좋은 여인이지요. 돈 좀 만지거나 권세 좀 누려야 만나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지요. 기생이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것이요? 예, 심지어 자기 집도 여러 채나 있는 돈 좀 만지는 기생이어요. 용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명성각에 있는 사머리를 만나봐야겠구나. 용례는 곧장 달재를 찾아갔어요. 사정을 들은 달재는 흔쾌히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명성각으로 서찰을 보냈어요. 오늘 신임 개성유수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서찰을 받은 사머리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어요. 오늘 큰 것이 오겠구나. 신임 개성유수가 직접 온다니 이번에 한몫 크게 줄 수 있겠는걸. 나도 언제까지 기생 노릇만 할 수 없으니 한 자리 다 안다니 잡아야겠구나. 사머리는 바로 거울 앞에 앉았어요. 붉은 연지를 입술에 살짝 찍어 바르고 뺨에도 은은한 빛을 더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머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뒤 달재가 수행원들과 함께 명성각으로 들어왔어요. 달재 뒤에서 관아 아전복을 입고 변복한 용례가 슬그머니 따라 들어갔어요. 달재가 들어서자 사머리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어요. 개성유수나리께서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광영이옵니다. 사머리는 개성유수 일행을 명성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용례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춘동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용례의 시선이 마당 한쪽에 멈췄어요. 누군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어정쩡하게 걷는 모습도 낯익었고 뒤태가 아주 많이 익숙했어요. 설마 했는데 틀림없었어요. 세상에, 서방님이 왜 집에서도 안 하던 빗질을 여기서 하는 거야? 예전보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고 옷도 남루했지만 분명 남편 춘동이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뒤 용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달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슬쩍 손가락으로 마당 쪽을 가리켰어요. 달재는 곧장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 명성각 술맛이 아주 좋구려. 내 기분이 좋아 맛있는 것인지 그냥 맛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저 마당 쓸고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여 술 한 잔 주어 맛을 보게 하시오. 사머리는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저런 천한 사람을 어찌 안으로 드립니까? 천하건 귀하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니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술을 잘 몰라 그러는 것이니 일단 저자를 드리시게. 결국 춘동이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춘동이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춘동이는 술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시키는 대로 마셨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머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보통 사내라면 내 미색과 말재주에 빠져서 주변도 보지 못할 텐데
이리 좋은 술과 나를 두고 어찌 저런단 말인가. 하지만 사머리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는 사이였어요. 달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술이 약하여 이만 객사로 돌아가겠소. 남은 술과 안주는 이자에게 주시오. 거 얼굴을 보아하니 좀 많이 상해 보이는구려. 드시고 싶은 만큼 많이 드시게나. 그 말을 남긴 채 달재 일행은 그대로 명성각을 떠나버렸어요. 사머리는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찾아왔고 한 번만 웃어주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내들이 수두룩했는데 이번 젊은 개성유수는 끝내 마음을 내주지 않았어요. 사머리는 괜히 심통이 나서 명성각 앞마당으로 나가 일꾼에게 말했어요. 가서 소금 한 대박 가져오너라. 하인이 커다란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오자 사머리는 명성각 문 앞에 하얀 소금을 회액해 뿌렸어요. 한편 객사로 돌아온 달재는 곧바로 믿을 만한 아전들을 불러 말했어요. 조금 전 명성각에서 청소하던 자를 샅샅이 조사하라.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재산은 어찌 되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모두 알아오너라. 아전들은 곧장 명성각 하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인근 상점을 찾아다니며 춘동 이 사건을 조사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모인 이야기를 마쳐보니 춘동이의 사정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춘동이는 처음 개성에 왔을 때만 해도 제법 돈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사머리를 만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달재는 명을 내렸어요. 어제 명성각에서 청소하던 춘동이와 사머리를 당장 잡아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나갔어요. 명성각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화장을 하던 사머리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마당을 쓸던 춘동이도 영문을 모른 채 붙잡혔어요.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끌려왔어요. 개성유수 달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사머리가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사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어요. 뭐라고요? 유수나으리, 왜 그러시는지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연약한 여인이 곤장을 맞으면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를 알고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은 모두 내놓겠습니다. 허면 말하거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라니요. 저는 그냥 술 파는 기녀입니다. 개성유수는 춘동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는 이 앞에 춘동이와 같이 불려오고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너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하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네 죄를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제야 사머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사머리는 결국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머리는 처음 춘동이를 만난 날부터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춘동이를 보고 쉬운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유혹한 것을 실토했어요. 그리고 개성유수 달재가 명을 내렸어요. 춘동이라는 사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너의 계략 때문이다. 허니,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저 춘동이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옥사에 들어가 다음 처결을 기다리거라. 사머리는 그대로 옥사에 갇히게 되었어요. 춘동이는 잃었던 재산을 찾게 되어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개성유수 달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춘동이 내 이놈, 너도 이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저도요? 유수나으리,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리도 들으셨듯이 저는 저 불려시 같은 사머리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그렇다.
너는 사머리에게 속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너 역시 속인 사람이 있다. 네? 제가요? 유순아리,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오해십니다. 그래? 너도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를 쳐야겠느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너는 네 부인을 몇 번이나 속여서 장사할 돈을 받아먹고 그간 술과 기녀에 빠져 돈을 다 써버렸지 않았느냐? 심지어 사머리와 딴 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 춘동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나리께서 어찌 그걸 아십니까? 그건 저만 아는 사실인데. 네 부인이 신고해서 나는 너를 잡으러 왔다가 사머리의 행각까지 알게 되었느니라.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세상 물정에 어두어 그간 돈을 벌지 못하고 일이 되었습니다. 달재는 잠시 춘동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합당한 벌을 내리마. 앞으로 너는 돈을 벌 생각은 하지도 말 것이며 지금껏 명성각에서 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하며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리한다면 내 너를 풀어주겠느니라. 그리하겠느냐? 네, 그리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앞에 여인의 신발이 보였어요. 춘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 앞에는 용례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춘동이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용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관아 앞마당에서 맹세하셨으니 저도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알겠소, 부인. 미안하오. 모든 일이 끝나고 춘동이는 용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은 오래 비어 잡초가 무성했지만 다시 손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게다가 집에서 평생 일할 남편 춘동이가 있잖아요. 춘동이는 다시는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용례를 따라 논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농사일도 서툴렀고 집안일도 서툴렀지만 조금씩 농사일을 배워 나갔어요. 용례는 그런 춘동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춘동이는 평생 수중에 두세 푼 이외에는 쥐어보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젊은 시절 그 누구 못지않게 돈을 시원하게 써봤으니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하나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아내 용례가 가지고 있었으니 더 이상 호구당할 일이 없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한편 용례는 남편만 건사한 게 아니었어요. 간간히 서찰을 보내 멀리 개성에서 남동생 같기도 하고 시동생 같기도 한 개성유수 달재가 호구당하지 않고 잘 사는지 확인 또 확인하며 바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